어머니, 저 보리밭을 오늘 다 베어버리겠습니다. 서희의 말이 떨어지자 황씨 부인의 손에서 물동이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서희는 낫을 집어들고 밭으로 향했고 쿠르게 일렁이던 보리 사이로 차가운 낱날이 번쩍였습니다. 밭두렁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살림도 못한다더니 이제는 곡식까지 잡아먹는구먼. 덕순의 집안도 전 며느리 손의 끝장이겠소. 조롱이 쏟아질수록 황씨 부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서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낯질이 훗날 덕순의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처치작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멀쩡한 보리밭 앞에서 낫을 틀었던 것일까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버지의 서재 문지방 안쪽에 가만히 앉아 농서와 절기서를 읽었고, 설이 내리는 가을 밤이면 마당에 나가 별자리를 헤아리며 절호를 익혔습니다. 때 가슴에 새겨둔 천문과 농사의 이치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힘이 될 줄은 서희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희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그는 세도가와 부자들이 백성의 전답을 빼앗고 죄 없는 이들을 군지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관아 안에는 그가 반드시 밝혀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를 올린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서희의 아버지는 도리어 역물을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마당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관에 보관해 두었던 문서들은 모조리 불태워졌고 부모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희만이 늙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뒷담을 넘어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그날 이후 서희는 이름을 숨긴 채 떠돌아다녔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시 화를 입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헛간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어야 길을 나섰지요. 배가 고프면 산열매로 허기를 달랬고 추운 날에는 집더미 속에 몸을 묻고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양반가의 몸을 의탁하면 언제 신분이 탄로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살면 아무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끝에 서희가 닿은 곳은 바로 덕수라는 농부가 사는 고을이었습니다. 더는 도망칠 힘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가난한 농부 덕수와 혼인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덕수의 집에는 홀어머니 황씨 부인과 덕수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 한 치와 판마지기가 전부였지요. 혼례도 크게 치르지 못하고 동네 사람 몇이 모여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서희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제부터는 양반가의 딸이 아니라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농가 살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아침 서희는 앞것이 불을 너무 세게 지펴 죽을 새까 막해 태우고 말았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지자 황씨 부인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지요. 솥뚜껑을 열어본 황씨 부인은 눌어붙은 죽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죽도 제대로 못 쓰는구나. 그날부터 황씨 부인은 서희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밭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호미질을 하면 잡초보다 모종을 먼저 뽑기 일쑤였습니다. 황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양반집에서 곱게 자랐다더니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모양이구나. 이래서야 어찌 이 집 살림을 맡기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서희는 밤이면 몰래 일어나 낮에 저질러 놓은 실수를 하나하나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잘못 보관한 모종 자리를 다시 고르고 엎질러진 붓두막을 마른 짚으로 닦아냈지요. 그러나 황씨 부인은 날이 밝으면 그 흔적마저 찾아내 혀를 찼습니다. 밤새 고쳐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야. 서희는 그 말을 고개 숙여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로 나왔다가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서희가 무릎에 낡은 책을 펼쳐놓고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농서였습니다. 덕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농서였습니다. 황씨 부인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 농사짓기 싫어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구나. 황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그 농서를 집어들더니 아무 말 없이 악권이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희는 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황씨 부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 서희는 타지 않은 농서를 새벽녘에 조용히 거두어 품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이 진짜 제 집이 되는 날 다시 꺼내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가을 것이 무렵에는 곡식을 말리던 중 잠깐 졸다가 갑자기 내린 비에 곡식을 흠뻑 적시고 말았습니다. 황씨 부인은 밤새 그것을 다시 말리며 서희를 나무랐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이면 서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데 살림은 영 글렀다지요. 양반집 자식이라 그런가 보. 저러다 덕순의 집안 다 말아먹는 것 아니요. 말은 우물가를 지나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서희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등 뒤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밝히는 순간 덕수와 황씨 부인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수만은 서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서희는 밭으로 주먹밥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주먹밥은 절반쯤 서리고 있었지요. 덕수는 한입 빼어 물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남은 주먹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이리 정성 들여 가져온 밥인데 설익은 것이 무의 흠이겠소.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요. 그날 밤 황씨 부인에게 또 한 소리를 들은 서희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는 서희의 거칠어진 손등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주시오. 어머니 말씀이 거칠어도 본디의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서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덕수는 서툰 밥과 어설픈 살림,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서희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 마음이 고마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서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살림은 서툴고 밭일도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을 받아준 이 집안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계절이 흘러 늦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기 한 점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풀잎에는 밤이 깊도록 이슬이 맺히지 않았고 우물과 흙은 평소보다 빨리 말라 있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절기서의 구절들이 멀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빛이 붉고 밤이 되어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큰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글이었지요. 보리잎이 지나치게 무성하면 강한 햇빛 아래에서 수분을 더 빨리 빼앗긴다는 대목도 떠올랐습니다. 운잎을 베어내면 보리가 뿌리에 남은 수분을 줄기로만 모을 수 있다는 것, 베어낸 자리에서 더 단단한 새 잎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으니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희는 그날 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덕수의 보리밭도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도 말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멀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 서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집안은 깊은 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부엌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덕수의 보리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서희는 낫을 들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희는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살폈습니다. 별빛은 유난히 맑고 또렷했지만 서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불길한 조짐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었던 절기서에는 별빛이 지나치게 맑고 밤바람이 마른 해에는 큰 가뭄이 들기 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이슬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을 떠올리자 서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덕수의 보리밭으로 향하는 좁은 밭두렁 길에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밭에 다다른 서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성하게 자란 보리를 바라보았지요. 누가 보아도 싱싱한 보리였습니다. 지금 손을 대면 모두가 미쳤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낫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낫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희는 이삭이 맺힐 줄기에는 손대지 않고 햇빛과 바람을 지나치게 머금은 윗잎만 골라 베어냈습니다. 웃자란 보리잎이 한 주씩 잘려나갈 때마다 밭바닥에는 푸른 잎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서희의 손끝은 이슬에 젖었지만 낫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잎을 베어낸 뒤에는 보리 주변의 흙을 발로 단단히 밟았습니다. 이어 미리 가져온 복지풀 밭바닥에 얇게 흩뿌렸지요. 밭두렁 곳곳에 벌어진 틈에는 짚을 섞은 진흙을 손으로 눌러 막았습니다. 손톱 밑까지 흙이 파고들었지만 서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황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에 불도 지펴지지 않았고 머느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마당을 둘러보던 황씨 부인은 밭 쪽에서 낫질 소리가 들리자 그대로 신발을 꿰고 뛰어나갔습니다. 밭에 다다른 황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푸르던 보리웃잎이 군데군데 잘려나가 있었고 밭바닥에는 베어낸 잎과 복집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멀쩡한 보리를 누가 이리 망쳐놓았단 말이냐? 황씨 부인은 밭두렁을 거의 뛰다시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낫을 든 채 서 있는 서희를 보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가 이리 하였단 말이냐? 살림도 못한다 했더니 이제는 농사까지 망치는구나.
이 밭이 우리 집안 목숨 줄인 것을 정녕 모르느냐. 황씨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웃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잘려나간 잎과 흩어진 짚을 보며 혀를 찼지요.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요. 살림도 못한다더니 이제 농사까지 망치려 드는구먼. 양반집 딸이라 농사일을 모른다지만 멀쩡한 보리밭에 나설 때일 줄은 몰랐어. 덕수가 불쌍해서 어쩌나. 올해 밭까지 버리면 저 집은 끝장인데 비웃음과 원만이 밭두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해는 점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덕수가 헐레벌떡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덕수는 잘려나간 보리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걸린 밭이었습니다. 이 밭이 망하면 식구들의 여름도 함께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을 든 서희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까닭이 있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서희는 그제야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낸 뒤 덕수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며칠 사이 하늘빛과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감이 깊어도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고 바람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큰 가뭄이 올 조짐입니다.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비가 올지 안 올지 네가 어찌 안단 말이냐. 내가 무당이라도 된 것이냐. 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글을 배우며 천문과 절기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리잎이 지나치게 무성하면 강한 햇빛과 마른 바람 아래에서 수분을 더 빨리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맺힐 줄기는 살리고 웃자란 잎만 줄였습니다. 볏짚으로 밭바닥을 덮어 햇볕을 막고 밭두렁 틈을 진흙으로 메운 것도 땅속 물기를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뿌리만 버텨준다면 보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희가 제 입으로 처음으로 속내를 내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지요. 한 노인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읽었다고 농사를 한단 말인가. 농사는 책상머리가 아니라 손발로 짓는 것이지.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헛소리에 속아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 고생은 덕수목이 될 것이요. 덕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려나간 보리를 보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서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에는 서툴렀어도 서희는 한 번도 거짓으로 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 제 실수를 혼자 바로잡으려 했던 모습이 덕수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한다면 무언가 까닭이 있을 것이오. 내 믿어보겠소. 황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듯 몸을 세웠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디 갔느냐. 이 밭이 망하면 우리 식구 모두 굶을 판인데 저 아이 말을 믿겠다는 것이냐. 덕수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살림에 서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운 적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부인을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황씨 부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은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 잘려나간 보리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둘러섰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의심이 남아 있었지요. 서희는
다시 낯을 들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높이 떠올랐고 등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낫자루에 쓸린 손바닥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서인은 끝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황씨 부인의 원망도 지금은 견뎌야 할 몫이었습니다. 서희의 짐작이 맞을지 아니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희는 지금 멈추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서희는 밭 마지막 일항에 손질을 마쳤습니다. 밭두렁에는 볏짚과 팔로 다진 흙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굽었던 허리를 천천히 푼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밭을 지날 때마다 잘려나간 잎들을 보고 혀를 찼지요. 저 밭은 올해 끝잔이요. 멀쩡한 보리를 저리 쳐냈으니 무슨 수로 자라겠소. 양반집 며느리가 헛짓을 했다더니 결국 덕수만 불쌍하게 되었소. 황씨 부인도 날마다 밭에 나가 잘려나간 보리를 살펴보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햇볕은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고 마을 우물물은 눈에 띄게 줄었지요. 두레박을 한참 내려야 겨우 흙탕물이 올라왔고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마루 끝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들판의 밭들은 하나둘 누렇게 말라갔습니다. 갈라진 밭바닥 틈으로 흙먼지가 날렸고 보리들은 물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농부들이 물동이를 이고 밭으로 달려가도 뜨거운 햇볕 아래 물기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올여름은 심상치 않소. 이러다 거둘 것이 없겠소. 황씨 부인도 날마다 덕수의 밭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이웃밭들이 하나둘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덕수의 밭만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요. 황씨 부인은 볏짚 아래 손을 밀어 넣어 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황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오래도록 서희가 낫지를 하던 일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져보는 황씨 부인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며 마을 노인 하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안악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때 누군가 덕수네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덕수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밭들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덕수의 밭만은 아직 푸른빛을 지키고 있었지요. 보리의 키는 크지 않았으나 줄기는 곧곧 단단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에서는 새잎이 다시 돋아나 있었고 볏짚이 덮인 밭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보였지만 집 아래 흙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다른 밭은 다 말라가는데 이 밭은 아직 물이 있어. 이런 방법이 정말 통할 줄은 몰랐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뒤늦게 단비가 내린 것은 한 달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던 날 황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막 끝에서 흘러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다른 밭들은 이미 때를 놓친 뒤였지요. 그러나 덕수의 밭만은 달랐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보리들이 그 비를 맞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줄기는 더욱 단단해졌고 살아남은 잎 사이로
이삭이 조금씩 여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덕수의 밭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보리가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렸고 이삭은 알이 꽉 차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이 든 다른 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빈 밭을 보며 한숨 쉬던 그 해, 덕순의 마당에는 베어들인 보리단이 높이 쌓였습니다. 이런 흉년에 이만한 수확을 거두다니 처음에는 멀쩡한 보리를 망친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살릴 길을 미리 본 것이었구려. 해 흉년으로 곡식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덕수는 거둔 보리를 좋은 값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오래 묵혀있던 밭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가난하던 집안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며칠 뒤 서인은 새로 사들인 밭을 둘러보던 덕수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밭은 내년에 바로 보리를 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수는 뜻밖이라는 듯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밭을 놀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 곡식값도 오르고 살림도 조금 나아졌는데 한 해를 그냥 보내자는 것이오. 서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사람처럼 오래 일하면 지치는 법이지요. 한 해 동안 퇴비를 넣고 쉬게 하면 다음 해에는 훨씬 좋은 보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밭을 살려낸 서희의 말이었기에 이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지요. 마침내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한다면 또 까닭이 있겠지요. 이번에도 믿어보겠소. 그렇게 이듬해봄 덕수는 서희의 말대로 새로 산 밭을 묵혀두었습니다. 퇴비를 고루 펼치고 자란 풀을 베어 깊게 섞어주었지요. 한 해를 묵힌 뒤 그 밭에 씨를 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밭에서 자란 보리는 다른 밭보다 줄기가 굵고 이삭도 풍성했습니다. 둔나달은 유난히 윤기가 돌았고 끓이면 구수한 향이 대문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황씨 부인은 그 보리밥을 한 숟갈 떠먹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순의 곡식 맛이 좋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곡식을 사갔고 나중에는 먼 고을 사람들까지 장터에서 덕순의 곡식을 찾았습니다. 덕순은 다른 농가보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고 가난하던 집안 살림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소문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변치호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변치호는 욕심이 많기로 이름난 자였지요. 좋은 땅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었고 이미 고을 논밭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치호는 직접 덕수의 밭을 보러 나섰습니다. 황금빛 보리가 빼박하게 들어찬 밭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곡식값보다 먼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 밭의 임자가 누구냐? 덕수라는 농부의 땅이라 답하자 변치호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변치호는 밭두렁을 따라 걸으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밭 모퉁이에 서희가 잠깐 쉬다가 땅에 내려놓은 낫지 옆에 작은 종이 조끼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볏짚 묶는 방법을 적어둔 메모였는데 거기 쓰인 글씨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농부의 안악이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변치호는 그 종이 쪽지를 조용히 집어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집안 예사롭지 않구나. 그날 밤 변치호는 관아의 이방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온 사이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변치호는 이방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라는 농부의 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네. 집에 빚이나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이방은 술잔을 비우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덕수의 아비가 살아생전 형편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다만 빚을 졌는지 갚았는지는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변치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만들면 될 일이지.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일이 잘 되면 사례는 후하게 하겠네. 이방은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돈는 청렴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고을 사정에는 어두웠습니다. 관아문서와 장구를 오래 만져온 이방에게는 그 틈이 너무도 쉬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이방은 솜씨 좋은 필사가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는 새 종이와 먹, 오래된 문서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수의 아비가 10년 전 돈 100랭을 빌렸고 갚지 못하면 밭을 넘기겠다고 쓴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하네. 글씨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수결도 이 문서를 보고 비슷하게 그려넣게. 필사가는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리, 이는 큰 죄입니다. 남의 수결을 흉내내어 문서를 꾸미라니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은 대답 대신 엽전 꾸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못하겠다면 그동안 자네가 변치호 어른에게 진 빚부터 갚아야 할 걸세. 자네 처자식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겠는가. 필사가는 한참을 버티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그럴듯한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렇게 물들인 종이에는 덕수 아버지의 이름과 그럴듯한 수결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치호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덕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자 황씨 부인과 사이가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변치호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덕수가 어디 있느냐? 내 아비가 진 빚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다치를 하다 급히 달려온 덕수는 변치호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치호는 문서를 덕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지 않느냐. 내 아비가 돈 100랭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밭을 넘기겠다고 수결까지 남겼다. 그러니 돈을 갚든지 밭을 내놓든지 하거라. 덕수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도 붉게 찍힌 수결도 그에게는 낯선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은 뛰었지만 어떻게 맞서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서를 잠시 보여주십시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치호는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 안악,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처치고는 목소리도 단정하고 서 있는 자세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그가 주워들었던 메모 속의 글씨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혹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농부의 처가 문서를 보아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 변치호는 겉으로는 비웃었지만 문서를 품속으로 거두는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이미 관아장부에도 남아있는 일이니 더 끼어들 것이 없다. 말에 서희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관아장부까지 언급한다면 이 일은 변치호 혼자 꾸민 일이 아닐지도 몰랐지요. 변치호는 뒤따라온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자가 빈 문서를 부인하며 관아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니 당장 끌어가라. 덕수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들자 황씨 부인은 변치호의 두 포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어찌 끌고 간단 말이오. 우리 집안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어. 변치호가 거칠게 옷자락을 뿌리치는 순간 그의 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변치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인은 조용히 몸을 낮춰 그 조각을 손안에 감추었습니다. 덕수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변치호는 마당 한가운데 선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그는 한 번 더 서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와 눈이 마주치자 변치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밭 하나만 내놓으면 네가 누구 딸인지 묻지 않겠다.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낮게 그 말을 남기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끌려가는 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치호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포기하면 조용히 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치호의 협박은 단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분을 캐니어 고발한다면 덕수와 황씨 부인까지 화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밭 하나를 넘기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수도 있었지요. 서희는 오래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망치던 날 밤 품속에 넣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의 붓글씨로 빼곡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관아의 비리를 기록해 두었다가 미처 올리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등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불을 가져다 대면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변치호도 더는 신분을 캐낼 수 없을 것이었지요. 서희의 손이 등불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이 글씨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었습니다. 을관아 안에서 백성의 땅을 빼앗던 자들에 맞서 싸우다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서희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안은 서희가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덕수가 옥에 갇히자 황씨 부인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던 황씨 부인은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를 냈지요. 끼니도 걸은 채 며칠을 버티는 모습을 보며 서희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덕수가 갇혀 있는 동안 변치호는 어떻게든 밭을 제 것으로 만들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등불 앞에 앉아 변치호가 흘리고 간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문지르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손끝에서 부드럽게 닿아야 하는데 이 종이는 겉만 누렇게 변했을 뿐 여전히 밭달했지요. 찢긴 단면도 지나치게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서희는 조각을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먹빛도 오래 묵은 문서와 달랐습니다. 세월을 탄 먹은 옅게 번지고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이 글씨는 선이 또렷하고 빛이 선명했습니다. 서희는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새 조미를 꾸민 것이었어. 그때 살인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늙은이가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만 나눠주시오. 문 밖에는 다 해진 옷을 입은
늙은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턱수룩했고 등에 맨 자루는 낡아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집신마저 닳아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지요. 황씨 부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누구를 들을 처지가 아니오. 다른 집을 찾아보시오. 그러나 서인은 조용히 황씨 부인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형편이 어렵다 해도 굶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서인은 늙은 거지를 마루에 앉히고 남은 밥을 내왔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희가 들고 있던 문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더럽고 떨렸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한 글자씩 짚어가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구려 서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문서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더욱이 한번 보고서도 날짜의 허점을 바로 짚어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어르신, 그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노인은 밥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 지난 봄 장터 어귀에서 쓰러진 늙은이에게 새참을 나눠준 적이 있지 않소. 서희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 봄 장에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늙은이를 보고 싸들고 가던 주먹밥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태는 이름도 사정도 묻지 않았지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어른이셨군요. 동네 사람들이 최영감이라 부르는 그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 받은 밥 한 덩이로 내가 목숨을 이었어. 그런데 오늘 이 집에 큰일이 났듯 하구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덕수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영감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염만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변치호와 이방이 손을 잡았구려. 서희는 놀란 얼굴로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 최영감은 밥그릇을 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본래 이 관아에서 형방으로 일하던 최가 사람이었어. 죄인을 조사하고 문서를 살피는 일을 맡았었지요. 오래전 부정한 삿돈과 이방의 일을 막으려다 도리어 쫓겨나 지금은 이렇게 떠돌고 있어. 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서와 관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서희가 내민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살폈습니다. 겉모습만 낡게 만든 종이일 뿐이요. 진짜 오래된 문서라면 찢어진 부분까지 이렇게 하얗지 않지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수결을 흉내냈는지만 밝히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되었구려. 내 비록 힘은 없어도 문서를 보는 눈과 사람을 캐묻는 솜씨만은 아직 남아있어. 다음 날 새벽 최영감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아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감출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먼저 찾아간 곳은 관아 문지기였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이였던 터라 문지기는 최영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감은 안부 대신 바로 물었습니다. 요 며칠 문서방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드나든 적이 있는가? 문지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견치오 어른땡 하인이 밤늦게 몇 번 들어왔소. 이방나리가 직접 문서방으로 데리고 갔지요. 이상하다 여겼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최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첫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의 종이전으로 향했습니다. 종이전 주인은 최영감의 물음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사정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최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문서에 쓰인 종이가 자네 것이라면 모른 척한다고 끝날 일이 아닐세. 지금 말하면 증인이 되지만 숨기면 공범이 될 수도 있네. 한참 뒤 종이전 주인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변치오 어른댁 하인이 종이를 사갔었지요.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차에 적셨다가 말리면 누렇게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말이었지요. 최 영감은 마지막으로 필사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필사가의 집 앞에 다가가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사가가 이른 아침부터 살인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문지방만 붙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지요. 최 영감을 본 필사가의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무너졌습니다. 나리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 나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덕수의 아비가 10년 전 돈을 빌렸다는 문서를 만들라 하셨고 오래된 수결을 보고 비슷하게 그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엽전 꾸러미와 빚 이야기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잡아가는 꿈만 꾸었지요. 최 영감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아에서 재판이 열리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요. 종이전 주인에게도 같은 약속을 받아둔 뒤 최 영감은 해가 저물 무렵 덕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인은 등불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 영감이 증인과 증거를 모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서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최 영감을 통해 덕수의 신분으로 관아에 탄원을 넣었습니다. 최 영감이 덕수의 가족 처지를 대신 알리며 관련 장부 열람을 청했고 오래된 형방 신분 덕분에 관아서리 하나가 호적대장 필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여있는 방 안에는 멀지가 가득했고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나왔지요. 서인은 호적대장을 펼쳐 덕수 집안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갔습니다. 한참 뒤 서희의 손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변치호가 내민 계약서에는 덕수의 아버지가 10년 전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대장에는 덕수의 아버지가 이미 11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계약서가 참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나타나 돈을 빌린 셈이었습니다. 서인은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문서는 날짜부터 거짓입니다. 최 영감도 호적대장을 살피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 날짜는 누구도 발뺌할 수 없어 서인은 호적대장을 필사하여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관아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살인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황씨 부인이 황급히 다가와 서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관아에 나서겠다는 것이냐? 변치호와 입안이 한 통속이라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서희는 황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서방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 집안의 밭도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 이 일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황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를 무시하며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희가 아니었다면 이미 이 집안은 가문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황 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덕수를 데리고 돌아와야 한다. 서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씨 부인도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내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두 사람은 손에 넣은 문서들을 단단히 품에 안은 채 함께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수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덕순의 곡식을 사갔던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그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변치호가 여유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삿돈 곁에 앉은 이방은 서희를 깔보듯 내려다보았지요. 애써 끌려 나온 덕수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칠하게 야위었고 손목에는 포승줄에 묶였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황 씨 부인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여인이 이 자리에 직접 나선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방이 먼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농부의 처가 어찌 이 자리에 나선단 말인가. 삿돈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 변치호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삿돈. 이미 빈문서도 있고 관아장부에도 남은 일입니다. 더 볼 것도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젊은 삿돈은 곧바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것이 관아의 도리다. 할 말이 있으면 편히 말해보아라. 서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희에게 꽂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삿돈, 변치호가 내민 문서에는 큰 허점이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 10년 전 문서라 하기에는 종이가 지나치게 새 것입니다. 둘째, 수결은 겉모양만 비슷할 뿐 붓끝의 힘과 매점이 다릅니다. 셋째, 그 문서에는 시아버님께서 10년 전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으나 시아버님은 이미 1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변치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품속에서 호접대장과 계약서를 꺼내 샀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호접대장 필사본입니다. 시아버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10년 전에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분이 어찌 돈을 빌리고 수결을 남기셨겠습니까? 삿돈은 그 말을 듣고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적대장과 계약서를 번갈아 펼쳐놓고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지요. 기록은 또렷했고 두 문서 사이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삿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변치호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필사가가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인은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갚으려 한 것뿐입니다. 삿돈가 매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작성한 필사가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보아라. 변치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방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변치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삿돈, 이 여인의 말을 그냥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안악은 고을, 농부의 처가 아닙니다. 영모 죄인의 딸입니다.
그런 자의 말이 이 자리에서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무릎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은 따로 조사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은 빈 문서의 진위다. 증거 없는 말로 판을 흐리지 말라. 그때 황씨 부인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사돈,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황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크고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누구 딸인지 저는 모릅니다. 살림이 서툴다고 맹추라 불렀고 바치를 모른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쳤을 때 이 집안을 살린 것은 저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도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 딸이든 억울한 사람이 진실을 밝히려 나선 것인데 그 입을 막으면 이것이 어찌 관아의 도리이겠습니까?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변치호는 황씨 부인을 노려보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최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종이전 주인과 필사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지요. 최영감은 사돈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사돈, 소인은 한때 이 관아에서 형방으로 일했던 자입니다. 이 일의 증인을 데려왔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먼저 종이전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변치호 어른탱 하인이 제 가게에 와서 종이를 사갔습니다.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물어보기에 차에 적셨다가 말리면 누렇게 변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어 필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나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덕수의 아버지 수결을 흉내내어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엽전과 빚지 이야기에 겁을 먹고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참 한숨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뒤집히듯 술렁였습니다. 변치호는 다급히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저 이방이 가져온 문서를 받았을 뿐이네. 이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치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변치호 어른께서 먼저 그 땅을 갖고 싶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아 장부에 끼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사례를 약속한 것도 어른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모습을 본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지요. 서인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해도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서 나와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면 이 문서는 거짓입니다. 사돈는 더는 두 사람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변치와 이방을 당장 결박하라. 거짓 문서로 백성이 땅을 빼앗으려 한 죄가 명백하다. 보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변치호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곧장 다음 명을 내렸습니다. 변치호의 집과 이방의 집무실을 모두 수색하라. 다른 백성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지 모를 터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변치호의 집 안방 깊은 곳에서 커다란 문석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백성들의 판문서가 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빚 때문에 땅을 잃었다고 여겼던 이들의 문서도
그 안에 있었지요. 관아집무실에서도 비밀 장부가 나왔습니다. 이 방의 책상 및 마룻너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졸들이 문석인과 장부를 마당으로 가져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안에 우리 집 문서도 있을 것이요. 내 작은 아버지가 잃었던 판문서도 저 안에 있어. 그동안 저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의 땅을 빼앗아 온 것이었구려. 사또는 문석현과 장부를 살핀 뒤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치호는 재력으로 백성을 짓눌렀고 이방은 관아의 권한으로 그 죄를 덮어주었다.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빼앗긴 땅과 문서는 모두 다시 조사하여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제야 덕수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황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사이 야위어버린 덕수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부축한 뒤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덕수색 씨가 살림은 서툴러도 참으로 큰 지혜를 품고 있었구려.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잘못 판단했어. 덕수네 집안을 살린 것도 오늘 고을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덕수 색신의 그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덕수네 집은 오래간만에 조용했습니다. 덕수는 옥에서 풀려난 뒤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끝내 목이 메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누명을 쓴 채 살았을 것이오. 그 믿음이 결국 집안을 살리고 오늘 내 목숨까지 구한 것이오. 서희는 덕수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서방님이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을 때도 서방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지요. 그러니 이 일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날 밤 늦게 황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앞구시 앞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희가 밤에 읽다가 빼앗겼던 그 농서였습니다. 황씨 부인은 서희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책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이것을 빼앗은 것이 잘못이었다. 서희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농서 한 권이 어떤 사과보다 무겁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날 이후 덕수의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황씨 부인에게 살림을 배우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덕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황씨 부인도 서희가 죽 끓이는 옆에 와서 불 조절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던 덕수도 서희가 차근차근 이끌어주자 마침내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종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몰라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야 내 이름이라도 내 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 서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그날부터 매일 밤 등불 아래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덕수를 보며 서인은 조용히 먹을 갈아주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인은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최 영감도 다시 관아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돈는 그를 불러 변치호와 이방이 꾸민 문서를 하나하나 조사하게 했습니다. 변치호의 문서긴에서 나온 문서들은 하나씩 본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농부는 10년 전 잃었다고 여겼던 밭이 사실은 빼앗긴 것이었음을 그제야 알았고, 어떤 노인은 자식 때에 갚아야 할 빚이 처음부터 꾸며진 것이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최 영감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오래전 자신이 막으려다 실패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부정을 막으려다 쫓겨났던 최 영감에게 그것은 오래된 빚을 갚는 일이기도 했지요. 고을 사람들도 서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억울한 문서를 들고 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빈 문서가 수상하다며 찾아오는 농부도 있었고 밭 경계가 바뀐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날짜를 살피고 수결의 모양을 대조하며 이상한 점이 있으면 관아에 알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너무 잘못 보았소. 살림 솜씨 하나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부끄러운 일이요. 서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움모하지 않았습니다. 저 황씨 부인에게 배운 대로 밥을 짓고 덕수와 함께 밭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문서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사돈는 서희의 사연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접 덕수의 집을 찾아와 서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이 본래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 숨겨둔 사연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서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과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할 수 없었지요. 서희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본래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고을 관아 안에서 백성의 땅을 빼앗던 자들을 밝히려다 도리어 역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날 이후 저는 신분을 숨기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아버지께서 청렴한 관리였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길을 찾겠습니다. 서희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문서를 조심스레 꺼내 샀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돈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의 억울함을 당장 풀 수는 없더라도 이제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도 그 순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뒤로 사람들은 더 이상 서희를 맥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예전처럼 새벽이면 밭을 살피고 낮에는 황씨 부인에게 살림을 배우고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덕수와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한때 숨어 살아야 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눈앞에 보이는 솜씨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툴러 보이는 손길 뒤에도 깊은 배움이 숨어 있고 말없이 견디는 마음 속에도 큰 지혜가 자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